복수의 칼날을 품고 20년 후 그는 정승이 되었다. 그토록 먹고 싶던 고기만두,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아버지는 길동을 산에 버리고 떠났다. 숟가락 하나만 쥐어준 채. 극심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핥히고 지나간 해였습니다. 봄 가뭄이 길어지며 보릿고개는 그 어느 해보다 가혹했고 마을엔 굶주림이라는 짐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풀뿌리조차 말라 비틀어진 산골 마을, 밤이면 아이들의 칭얼거림과 어른들의 깊은 한숨만이 배회했습니다. 하루 한 끼 잡곡에 나무를 섞어 끓인 묽은 죽조차 기적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 8살 길동이었습니다. 핏빛 노을이 지던 저녁 까마귀 울음소리가 맴돌 때 아버지는 길동의 손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짐승처럼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 숲을 채웠습니다. 어린 길동은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꽉 잡힌 소나기 힘에 이끌려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빽빽한 소나무 숲 한가운데 이끼 낀 커다란 바위 아래 당도하자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동아. 오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길동은 불안한 눈망울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아들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며 떨리는 손으로 길동의 야윈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딱 100가지만 세고 있거라.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길동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길동이 늘 밥투정을 할 때 쥐고 장난치던 낡은 나무 숟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래 장에 가서 고기만두를 사오마. 네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고기만두 말이다. 딱 100만 세고 있으면 돼.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젖어들었고 눈가가 붉어진 아버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8살 길동은 그 눈물의 의미나 이 산중에서 고기만두를 사온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기만두라는 말에 침을 삼키며 철석같이 믿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하나, 둘, 셋. 길동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다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길동은 불안한 눈으로 작아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쫓았고 그 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에 사라질 때까지 시선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00. 마지막 숫자를 센 후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1000만까지 숫자를 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숲을 삼키고 스산한 밤바람과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호랑이의 포효가 길동을 엄습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길동은 나무 숟가락을 가슴 깊이 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밥투정 안 할게요. 메아리만이 맴돌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길동은 밤새 떨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생사의 기로에 선 길동의 마음속 깊은 곳엔 지워지지 않을 한이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가난의 핏줄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 나를 찾지 않은 무능한 어머니, 그리고 냉혹한 세상에 대한 뼈저린 배신감과 분노는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될 뻔했던 길동은 인근 암자의 노승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아이를 노승이 업고 절로 데려왔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길동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낡은 나무 숟가락만을 생명줄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아이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선 눈빛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읽었습니다. 노승은 불심이나 부모 찾기를 강요하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달래려 유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절방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지개를 지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길동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심엔 오직 하나의 목표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산구석을 벗어나 권력과 재물을 거머쥐고 나를 버린 부모 앞에 보란듯이 서리라. 그 어리석은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리라. 그 지독한 복수심은 길동을 악착같이 한문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깊은 밤 희미한 달빛이나 반딧불이 불빛의 의지에 글을 읽었고 혹독한 겨울엔 도끼로 얼음을 깨고 찬물에 씻어가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붓끝이 얼면 입김으로 녹이고 종이가 떨어지면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학문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거늘 네가 품은 독은 널 찌를지도 모른다. 노승이 걱장스레 타이르셔도 길동은 냉소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고 반문하며 길동에게 학문은 세상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가는 맹렬한 과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8이 된 길동은 한양으로 향하여 단숨에 장원급제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막힘없는 답안쥐와 예리한 통찰력은 조정 대신들을 압도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요직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실력으로 40대 초반에 1인지하 만인지상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호령하며 혼담과 아부하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의 마음속 허기진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자개장 위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숟가락. 매일 밤 홀로 남겨지면 길동은 그 숟가락을 어루만지며 20년 전의 한기와 배고픔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분노를 곱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마지막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참혹한 복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정승이 된 길동은 금이 환양 대신 남루한 몰락 선비 차림으로 홀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암행어사처럼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무참히 버렸던 부모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조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은 기억보다 훨씬 쇠락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따뜻했던 기억이로 아비의 비겁한 뒷모습과 지독한 배고픔만이 덧입혀졌습니다. 마을 안쪽 주막에서 탁주 한 사발을 시키며 길동은 넌지시 동태를 살폈습니다. 20년 전쯤 이 마을에 살던 최 씨 부부와 아들이 아직 있어? 주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 지내시오? 같이 모이한 거요? 길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 불쌍한 여편네는 며칠 뒤 남편이 도망친 후에야 사실을 알고 온 산을 헤매며 짐승처럼 울부짖다 벼랑에서 굴러 다리도 절개되었소.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 그 곱던 눈까지 멀어버렸지.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적선하는 것으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어. 주모의 말이 길동의 가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다 다치고 눈이 멀었다니 지난 20년간 단단히 쌓아 올렸던 원망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길동은 목이 메어 국밥값을 던져두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모가 가리킨 산피탈 아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짐승의 굴과 다름없는 흉가였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걸음으로 썩어 비틀어진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무성한 잡초와 퀴퀴한 빈곤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너진 툇마루와 찢어진 방문. 그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활처럼 굽은 등의 노파 한 명이 힘겹게 기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누더기 옷, 그리고 허옇게 혼탁해진 두 눈. 젊고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초라한 노파가 정녕 자신의 어머니란 말입니까? 길동은 억눌린 통곡을 삼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허기가 져서 찬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누추한 곳에 오셨구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노파는 엉성한 지팡이를 더듬으며 부엌으로 절뚝이며 걸어갔습니다. 방 안은 살림살이라곤 깨진 요강과 낡은 이불 한 채뿐인 냉골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기우뚱한 소반을 길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반 위에는 맑은 물 한 사발과 함께 놀랍게도 김이 나는 흰 쌀밥 한 그릇과 삭힌 깻잎장아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흉년에 부잣집에서도 먹기 힘든 귀한 흰 쌀밥이라니. 차린 건 없지만 허기라도 면하시지요. 길동은 밥상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밥이 담긴 투박한 나무밥 그릇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을 담아 먹였던 바로 그 밥그릇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흠집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리 귀한 것을 과객에게 주셔도 됩니까? 길동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노파는 슬프고도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20해 전 잃어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큰 흉년에 지아비가 아이를 산에 버리고 도망을 쳤지요. 미친 듯이 산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탁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제 불쌍한 아들 길동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배골치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꼭 먹이고 싶어 매일 아침 동량해온 쌀로 정성껏 첫 밥을 짓습니다. 온전히 제 자식의 몫이니 제가 입을 댈 수도 없었고 식으면 다시 찌고 쉬어버리면 눈물을 머금고 버리며 매일 아침 새 밥을 지었습니다. 길동은 심장이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20년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던 이 귀한 밥을 오늘 제게 주시는 겁니까? 어젯밤 꿈에 의젓한 선비가 된 제 아이가 나타나 배가 고프다며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다 하더이다. 오늘 마침 선비님 목소리의 떨림이 왠지 제 자식이 밥을 달라고 조르는 것만 같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눈물로 짓모른 눈가와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가 길동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과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며 벼려왔던 20년의 칼날이 단숨에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나를 버린 것은 아버지의 탐욕이었으나 애타게 기다린 것은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매일 지어올린 따뜻한 흰쌀밥은 가슴 시린 속죄이자 조건 없는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20년간 단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았던 낡은 나무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길동은 노파의 거친 두 손 위에 그 숟가락을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도 익숙한 감촉에 흠칫 놀란 노파는 숟가락의 결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곡선, 아이가 깨물어 떨어진 머리, 아버지가 새겨넣은 희미한 칼자국. 이것은 설마... 노파의 가냘픈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허연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길동은 노파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거대한 통곡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오열이 초가집과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길동입니다. 20년 전 홀로 버려졌던 그 불쌍한 어린 길동입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그 길동이가 살아 정승이 되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노파는 현실을 믿을 수 없는 듯 두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길동아, 정녕 네가 길동이란 말이냐? 길동은 어머니의 두 손을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이끌었습니다.
노파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길동의 얼굴을 애타게 더듬었고 생생한 온기에 비로소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길동아, 내 불쌍한 새끼 길동아.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세상 어떤 소리보다 따뜻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 시절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아왔던 원망과 외로움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검고 깊은 구멍이 어머니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간절한 기도가 닿았어. 훌륭한 모습으로 이 못난 어미를 찾아왔구나.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툇마루 위로 흘러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 쓰러져 가던 최신오파의 초가집 앞에 어마어마한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행원들 중심에 눈부신 관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정승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길동은 최고급 비단옷을 어머니에게 입히고 가마에 모셨습니다. 눈먼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길동의 얼굴엔 서늘한 도끼 대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과 평생 모시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자리했습니다.